네, 김현철 후보님이 말씀했던 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이나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1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 신뢰가 약화되면서 우발적인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와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이지, 이 우발적이라는 것이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지요. 네. 다시 한번 지난해 1월에 펴낸 70년 대화에서 5.24 조치에 대한 기술을 시작하면서 2010년 서해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 이렇게 썼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리고 5.24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박주산 의원께서 대북 제재 효과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내가 그 내용을 보니까 대북 제재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에 우리 기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북한 입은 피해는 8억 달러인데 남측 기업이 직접 피해는 45억 달러로 19.3%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24 조치 문제는 천안함과 바로 연계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0월 13일 통일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5.24 해제 남북대화로 풀자, 그동안 분단의 역사를 접고 진정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관계를 정략이거나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거나 이용하려는 것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준 여기신 그 당시 외교통일위원장께서는 2014년 8월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전 정부에서 만든 5.24 조치는 이제 철진한 옥과 같다, 조건 없이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구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대승적 양보와 협력을 해야 한다. 남북 경협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더 나아가 백두산 관광까지 시작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014년 9월 4일 최고위에서 물꼬를 트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이다.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촉구하고, 이인재 최고위원께서도 같은 회의에서 5.24 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이렇게 해제를 촉구한 바 있죠. 네. 이게 아마 2014년 9월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을 하면서 통일 대박론을 가고, 조선일보조차도 통일이 됐을 때 얼마나 이런 화려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펼쳐지는지 특집으로 계속 보도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조선일보 특집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 견해에 동의했습니까? 네.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기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시 그때 조선일보의 통일 특집 기사는 지금 봐도 대단히 잘 쓴 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같은 사안을 두고 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정책과 5.24 조치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정부 방침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 5.24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천안함에 대한 피격, 북에 대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할 때 칼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 소련으로부터 사과와 이걸 받는 적이 있습니까? 오 후보자님? 그거 받은 거 모르고 있죠. 받은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우리가 박정희 정권 때 한일 국교 정상을 할 때도 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받아낸 게 없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상황을 불법적 행위로 규정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된 좀비라든지 무슨 껌 이런 쇼 같은 발언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는 제가 아무리 공직자 신분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수 신분이라 할지라도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SNS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직접 글로 쓴 게 아니라 SNS에 쓴 겁니까? SNS. 그러니까 SNS 특성상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지만 보다 앞으로 신중해야 되고, 특히 통일부 장관은 한미 관계나 국제사회, 아까 모두반에 말씀한 대로 남북 관계 모든 것을 고려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아주 발언이 다각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네, 후보자께서는 이제 교수의 신분으로 활동하시다가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관전자, 평가자 입장에서 실제 학자 때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변수들을 보고를 받고 또 고려해야 될 그러한 위치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가지 미흡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리그릇을 다루는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70년 분단의 역사에 기적처럼 만들어진 이 남북 간의 또 북미 간의 대화의 창이 좀 끊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좀 명운을 그고 장관직을 수행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언론이 가장 걱정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할 때 쓰는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 체인벌린 수상이 1938년도에 히틀러를 만나서 어떤 평화협정을 체결했던 평화를 구걸했던 뮌헨 협정에 대한 것과 북베트남이 1973년도에 파리 협약을 통해 미국과 함께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파리 협약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첫 번째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뮌헨 협정에 대해서 그 보수적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기에 비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챔버린의 유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국의 군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었다라는 다른 역사적 평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가 쓴 협상의 전략이라는 책에서 그 부분을 잘 읽어봤습니다. 근데 또 그에 대한 또 반론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체인벌린이 히틀러에 대해서 유화 정책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를 잘못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히틀러가 체코슬로바키아만 병합하고 멈출 거라고 희망사항을 가지고 저는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처칠처럼 히틀러에 대한 전쟁을 준비했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아시다시피 스탈린은 이 히틀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 히틀러에 대한 공동 대처 협약을 요구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그런 뿌리 깊은 반공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공산당과 손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히틀러를 부추겨서 스탈린과 볼셰비키 정권을 때려 부시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탈린은 영국, 프랑스가 히틀러를 같이 대적하고 싶은데 거부하니까 오히려 독일과 함께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몰로도프 리펜토르프 조약이라고 또 이것도 아무튼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소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동부 전선을 안정화시킨 히틀러가 마음 놓고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프랑스, 파리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히틀러는 사실 모든 군수 공업이나 그때 아우토반을 만들고 소위 폭스바겐을 만들어서 전 세계 최초로 국민차를 만들어내는 독일의 우기를 승천하던 그런 공업력과 지금 북한의 대한민국 경제의 40분의 1밖에 안 되고 자신들의 백성을 먹여 살리기도 힘든 그 경제와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히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봐요. 두 번째 파리 협약은 1973년도에 파리 협약을 통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됐다. 꼭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많은 보수적인 분들이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베트남과 북한을 북베트남과 북한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베트남 호지명은 프랑스 식민지 때부터 일관되게 민족 해방 투쟁을 주도해오는 민족적 리더십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소련군에 얹혀가지고 온 면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박헌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무정이라든지 수많은 독립운동 좌파 쪽에서 했던 사람들도 다 제거가 됐습니다. 저는 정통성에 있어서 저는 베트남과 비교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고딘 디엠이나 티우 정권처럼 그 남베트남의 부패한 군사 독재와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민족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해왔던 사람이고 어찌됐건 친일 세력의 미청산이라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고한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남북의 화해협력을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미 그 관계를 어떻게 통일부 장관으로서 풀어가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추진해 가는데 지금 쓰여져 있는 제재와 미국의 그러한 반대를 어떻게 설득해 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남북 관계의 역사를 보면은 남북 관계, 한미 관계, 북미 관계
이 남북미 3자 관계의 세계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을 할 때 북핵 협상이 진전되고 여러 가지 이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된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북 관계와 한미 관계를 통해서 북미 관계가 협상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제가 이전에 계속 우리 이 통일부 장관한테 지적했던 게 아니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왜 집행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해가 되십니까 후보자님? 이게 유엔 제재 대상이 됩니까? 유니세프와 이 월드 푸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대한민국 국무회의 의결이 2년이 넘도록 집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미국 측의 반대로 실제로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사실 이거는 주권 국가로서 좀 창피한 일입니다. 이거는 좀 미국을 설득을 하고 유엔에도 총회에서도 설득을 해서 유엔 제재위원회 지금 단 한 번도 통일부가 이 800만 달러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 되느냐 확인조차도 안 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워킹 그룹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